자산시장 모든 분야에 버블이 끼지 않은 분야가 없게 됐죠. 암호화폐 시장, 부동산, 주식, 심지어 채권. 글로벌 달러 자본 흐름을 주도하는 주체가 이 연준임을 알게 되었다. 예, 어떻게 보면은 이런 현상들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에 연준이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네, 한국 경제 위기에도 연준이 관련돼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음모론이 있거든요. 네. 당시에 우리나라를 외환 위기로 들어가게 승인을 한 것, 승인 내지 방조를 한 것이 빌 클린턴 대통령이었다라고 어, 하는 음모론이 있고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우리나라 경제의 돈줄 역할을 했던 것은 일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도 부동산 버블이 붕괴되면서 상황이 안 좋았죠. 금융위기 비슷하게 들어가고. 그렇지만 일본은 당시에 워낙 잘 나가던 나라였지 않습니까? 지금 중국보다 비견될 정도로 잘 나가고 있었죠. 그러니까 거기에 비하면 우리나라 경제는 굉장히 규모가 작았었거든요. 일본 정부가 마음을 먹으면 한국이 금융위기에 들어가지 않게 충분히 막을 수 있었죠. 어,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도 당연히 일본에 전화를 했겠죠. 일본 총리한테 전화를 하고 했는데 옛날 같으면 다 해줬거든요. 옛날 금융위기 때는 어떤 사우디나 일본이나 나서서 해결을 해주고 했었는데 그때는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를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독도 문제가 터졌을 때 아마 교과서 문제인지 독도 문제가 터졌을 때 김영삼 대통령이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쳐주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일본 기자들이 대체 버르장머리가 뜻이 뭐냐라고 해서 자기들끼리 사전도 찾아보고 했는데 일본은 나름 또 예의를 중시한 나라니까 마땅한 번역이 없었는데 알고 봤더니 굉장히 안 좋은 이야기인 거예요. 어떤 나라가 어떤 나라한테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굉장히 이제 시체 말로 열이 받아서 그랬다. 그것은 그런 이야기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북핵 문제인데 저희가 1995년도쯤에 스위스은행,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흡수합병돼서 사라졌던 스위스의 주된 은행이 저희들한테 갑자기 외화 대출 크레딧 라인을 줄이겠다는 거예요. 한 5천만 불 했는데 그걸 거의 5분의 1 수준인가로 줄이겠다.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린가. 지금 우리 태평성대인데 나라도 잘 나가고 물론 삼보백화점도 무너지고 성수대교도 붕괴되고 하지만 아니 그런 것 때문에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 솔직히 말해봐라 왜 그러느냐 전화를 했더니 북핵 문제다. 그때만 해도 국민들은 북핵 문제가 그렇게 심각한지 몰랐어요. 그냥 항상 하는 소리겠지 그랬는데 뒤로는 굉장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빌 클린턴이 국가안보 회의를 소집해서 북한에 대한 폭격을 가하기 일보 직전이었죠. 물론 마지막 희망을 걸고 지미 카터를 대동강에 보내서 평양에 보내서 대동강에서 김일성과 낚시하면서 타기를 봤지만 그때만 해도 빌 클린턴은 슈퍼파워였지 않습니까? 당시에 미국의 입장이 거의 슈퍼파워였거든요. 역사상 유례 없는 일극 체제였을 거예요, 아마. 어느 나라도 미국한테 감히 대들지 못하는. 그러니까 빌 클린턴이 중국을 방문하면 거의 홍제 대접을 받았죠. 그러니까 빌 클린턴을 위해서 만리장성까지 무슨 6차선 도로를 나왔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김영삼 대통령이 빌 클린턴을 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빌 클린턴이 한국에 왔을 때도 약간 뭐랄까 젊은 친구가 귀엽네 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조깅을 같이 하면서 내가 더 조깅 잘해. 그러면서 이제 조깅 실력을 뽐내고. 그러니까 뭔가 약간 인간적인 어떤 그런 불협화음도 있었던 것 같고 결정적으로 우리는 절대 전쟁이 나면 안 돼. 그러면서 강하게 반발을 했었던 거죠. 그런데 클린턴이 생각할 때는 전략적으로 이때가 사실은 북한을 공격해서 통일을 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고 이분임을 모르는데 너무 강하게 나가고 그렇다고 해서 그 뜻을 거슬릴 수도 없으니까 뜻은 접었는데 기분은 나빴던 거죠.
그러면서 한국의 버르장머리를 고쳐줘야 되겠다. 그 결과가 IMF였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당시 빌 클린턴 같은 경우는 일종의 자유무역론자거든요. 그러니까 프리메이슨이라는 이야기도 많죠. 그러니까 프리메이슨이 일종의 세계 단일 정부를 지향하면서 국경을 없애고 전 세계가 자유롭게 투자하고 또 교역하면서 같이 번성하자. 뭐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북미 자유무역협정 나프타에도 사인을 하면서 미국도 피해를 많이 봤죠. 그러니까 미국에 있었던 많은 제조업 공장들이 그때 멕시코로 다 옮기고 뒤에는 중국으로 옮기고 그러면서 미국 제조업이 죽은 것이었거든요. 그때 빌 클린턴 이야기는 "우리는 굳이 제조업이 필요 없다. 우리는 뭐 서비스 검증만 해도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다. 어. 그러면 다른 개발도상국, 특히 한국같이 성장하는 경제에 자유롭게 투자하고 드나들 수 있는 그런 장치가 필요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서비스 금융에 대한 개방. 근데 말을 안 듣죠, 한국 사람들이. 극약 처방이 IMF죠. IMF에 집어넣고 IMF가 점령군으로 와서 협상하면서 "우리 말 안 들으면 너희는 바로 부도가 나." 이러니까 두 손 들고 다 개방한 거죠. 또 아. 다른 나라들도 모델 케이스로 한국을 보여주니까 다른 나라들도 또 쭉쭉 따라가고,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월가의 하나의 룰이 이른바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로 퍼져나갔죠. 그게 아. 아시아 외환 위기의 어떤 큰 여파 중에 하나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때 이제 IMF 때 그걸 한번 경험하고 전 세계 국가들이 지켜보면서 그 이후에는 이제 이런 일은 발생하는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런데 최근 달러가 작년에 뭐 킹 달러 그러면서 초강세로 갔지 않습니까? 네. 그때도 뭐 이집트, 아르헨티나 또 몇몇 나라들 같은 아 경우는 사실 외환위기로 들어갔었죠. 네. 우리나라도 지금은 경제 체질이 굉장히 강해졌으니까 버티고 있지만 또 물가가 치솟고 또 한번 휘청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 달러화가 어떤 기축 통화로 있고 또 유로 달러가 투자의 어떤 주된 하나의 그 유동성으로 쓰이는 한에서는 그런 위기는 개발도상국에서는 계속 발생할 겁니다, 주기적으로. 어 달러화가 강세로 갈 때마다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은 교수님께서 아까 말씀해 주실 때 그 "이런 경제 위기가 경제 문제가 아니라 금융의 문제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돈이 돌지 않아서 저희가 뭐 급할 때 돈을 끌어오지 못해서 벌어지는 문제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이런 경제나 뭐 이렇게 지표상에서 뭐 쪼금 뭐 마이너스가 되고 쪼끔 떨어지고 이런 것들은 큰 문제는 아니라고 저희가 봐도 되는 건가요? 결국은 투자자들의 신뢰, 그러니까 네. 투자자들의 어떤 기대 수익, 그러니까 그 나라의 어떤 리스크를 테이크할 의향이 있느냐라는 것인데 그 신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네. 그런데 거시경제 지표라는 것이 사실은 거시경제 지표나 기업의 수익성 그리고 정부의 정책 같은 것이 그런 신뢰를 뒷받침하는 하나의 밑바탕이 되지 않습니까? 네. 평소에 인제 그렇게 쌓여서 가는 거죠. 근데 IMF 이후에 우리나라 환율이 2,000 원을 돌파하니까 우리나라 무역 수지 흑자가 엄청나게 눈덩이같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2-3년 지나서 금방 그 돈을 갚아 버렸거든요. 결국은 경제가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면요. 그 교수님 그러면 책으로 좀 다시 들어가서 그 이제 1부 제목이 슈퍼 버블의 미래 읽기예요. 예. 그 금융위기 시즌 2는 오는가 이렇게 돼 있는데 예. 지금 현 상황을 혹시 그때 IMF나 그런 경제 위기 때랑 좀 비견해서 '아 좀 심각하다.' 이렇게 보시는 걸까요? 예. 그렇습니다. 네. 어떤 면에서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1997 년은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 경기 호조, 그러니까 호경기가 계속되고 있었죠. 그 2차 대전 이후에 최장기 호경기가 계속되고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미국은 그때를 위기 상황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죠. 그런데 미국의 위기는 2000 년에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닷컴 버블이 붕괴가 되고 그리고 나서 9.11이 터지고
또 엔론 회계 부정 스캔들이 터지고 하면서 한번 위기가 왔고, 그리고 그 위기를 잠재우기 위해서 연준이 금리를 6%에서 그 당시까지는 뭐 거의 초유의 저금리인 1%로 내렸죠. 그랬더니 또 부동산 시장에 그 유례 없는 버블이 끼면서 서브프라임 또 모기지 금융위기가 오고, 그것이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로 가고, 코로나 팬데믹이 왔던 2000년, 2001년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9.11이 터지고, 그리고 엔론 사태가 터지면서 경기 침체가 오니까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연준이 급격하게 금리를 내렸는데, 마찬가지로 예상 못했던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고, 그리고 나서 1930년대 대공황에 버금가는 경기 침체가 발생하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유동성을 투입했죠. 그 당시에도 오바마 정부는 재정으로, 또 연준은 또 금융으로, 통화 정책으로 유동성을 투입했는데, 근데 이번에 강도가 훨씬 셌죠. 그러니까 당시에는 부동산 시장에 엄청난 거품이 생겼고, 그리고 뭐 주가도 올랐지만 또 주식시장의 거품은 그렇게 크지는 않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on every corner, 그러니까 자산시장 모든 분야에 버블이 끼지 않은 분야가 없게 됐죠. 어. 예, 암호화폐 시장, 부동산, 주식, 심지어 채권, 전부 다 버블이 끼었는데, 그 버블의 정도가 과거의 어느 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셌죠. 아마 주식시장의 버블은 1920년대 급등했던 그 당시하고 비슷한 것 같고요. 부동산 시장도 최악의 상태라고 하던 2006년도보다 훨씬 더 급격하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갔죠. 그러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버블은 반드시 터질 수밖에 없고, 네. 버블이 터지면 어쨌든 경기 침체로 가고, 근데 경기 침체로 가면 금융기관들이 무너지고, 그러면서 금융위기가 오는 것이죠. 물론 이제 이거 자체가 작용 반작용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조그마한 위기에 끝날 수도 있고, 찻잔 속의 태풍으로 그칠 수도 있고, 아니면 거대한 위기로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1997년도 한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정말 대응을 잘못했었던 것이고, 지금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여우 얄미울 정도의 머리 좋은 여우 같이 어떤 위기를 살금살금 잘 빠져나가고 있죠. 그러니까 어. 바이든이 치매 아니냐, 나이가 너무 많아서 문제가 있다, 잘 넘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제가 볼 때는 30대 초반에 상원의원이 되고, 그러면서 권력의 핵심부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지켜봤던 그 경륜이 그대로 묻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실리콘밸리나 시그니처 은행 위기가 사실은 굉장히 큰 위기고, 저도 그 당시에 아마 이게 미국의 금융위기의 어떤 시발점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뭐 버블 현행법, 그 예금자 보호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면서 정부가 특별 명령으로 꺼버린 거거든요. 그리고 또 연준도 특별 기금을 만들어서 사실 변칙적으로 은행들에게 대출을 해 주면서 이 위기를 봉합을 하고 있죠. 그런데 과연 이대로 진화가 잘 될까? 음. 아직까지는 열린 의문입니다. 아. 아직까지 저는 은행 위기는 끝나지 않았다. 어. 언제든 다시 재정화할 수 있다라고 보는 입장이죠. 어. 그러면 정부와 연준이 지금까지는 그래도 여우처럼 잘 막아 놨는데 예. 앞으로는 삐끗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년에 선거가 있고, 그 선거가 있으면 이제 모두 다 관심들이 바이든 재선 여부, 그러니까 표를 어떻게 얻을 것이냐에 다 쏠려져 있고, 또 만약에 뭐 바이든이 재선이 안 되면 트럼프가 될 텐데, 그러면 또 정책 기조가 완전히 바뀌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일사불란하게 어떤 잘 대응해 왔던 거기서 균열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인제 이제까지 말씀드렸던 것은 사실 제도권 금융기관, 은행권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실 더 심각한 것은 비제도권에 있거든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림자 금융이라고 하는 섀도우 뱅킹 분야, 그러니까 인제 프라이빗 에쿼티라고 하는 사모펀드, 그리고 프라이빗 크레딧이라고 하는 사모 대출 분야, 그런 분야들이 과거 종금사가 은행의 여신을 능가하듯이 그렇게 커졌습니다, 지금 미국 경제에서. 어. 그런데 인제 연준이나 재무부나 연방예금보험공사 같은 경우에는 뭐 '그쪽은 우리 제도권이 아니니까 우리가 신경 안 써도 돼.'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쪽에서 터지면 마찬가지로 은행권에서 터진 것과 똑같이 경제에는 악영향이 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쪽이 인제 상업용 부동산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많이 했죠. 그러면서 거의 뭐 상업용 부동산이 지금 엄청난 지뢰밭이 되고 있죠. 그쪽이 가장 크게 타격을 입고, 그리고 지방은행들이 또 타격을 받죠, 상업용 부동산이 무너지면. 근데 이게 약도 없습니다,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코로나 때 그때 재택근무를 하면서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실률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을 하고, 그때 인제 테크놀로지 기술들을 다 쌓아 놨으니까 굳이 지금 다시 빌딩으로 출근하라고 강요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연준이 아마 이 고금리를 1년 정도만 유지를 해도 굉장히 상황이 안 좋게 될 겁니다. 어디선가 인제 하나의 기폭제로 터지면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무너져 내릴 가능성이 많은데, 아직까지는 다행히 안 터지고 있고, 하나 터졌는데 그건 제도권이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바이든 밑에 있는 브레인하드 경제보좌관이죠, 이 잘 막았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요 교수님 요즘에 뭐 미디어 보면은 경기 침체 얘기가 나오는 것 같기도 한데 뭐 "경기 침체 뭐 소프트하게 할 거고 잘 넘어갈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럴 가능성이 은 좀 낮게 보시는 것 같으신데요. 어떠세요? 말씀드렸듯이 그럴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실제. 네. 그런데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이 한 3 개월에 한 번씩, 아니 6 개월에 한 번씩 경제학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경기 네. 전망 설문조사를 하거든요.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경제학자들이 경기 침체의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봤었죠. 하드 랜딩 가능성을 높게 봤었는데, 최근에는 그 정도가 굉장히 줄어들어서 지금은 인제 소프트 랜딩으로 간다는 경제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고, 또 주식 전문가들은 대체로 낙관적이기 때문에 주식 전문가들은 뭐 거의 80-90% 이상 소프트 랜딩으로 간다, 그렇게 보고 있죠. 그러면 경제학자들이 왜 그렇게 봤느냐 하면, 연준이 이렇게 초고강도로 금리를 올렸는데 어떻게 경제가 버티겠느냐, 그런 어떤 기본적인 생각에서 나온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훨씬 더 잘 미국 경제가 버티는 거예요. 연준 이제 파월 의장이 이야기했던 대로 데이터 드리븐이죠. 그러니까 현재 데이터가 좋게 나오니까 거기에 따라서 연준 정책도 끌려가지만 경제학자들의 생각도 바뀌는 거죠. 그러면서 대체적으로 지금 어느 정도 합의를 보고 있는 것은, 아마 기존의 경제학 이론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것 같다. 어. 이것은 코로나라는 특수 상황이기 때문에 설명이 안 되는 것 같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그러니까 한때 많이 나왔던 용어가 롤링 리세션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순환적 경기 침체 이론이죠. 그러니까 금리를 연준이 쫙 올리면 경제 전체가 동시에 경기 침체로 쭉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코로나로부터 회복되는 속도가 각 산업 분야별로 다른 거죠. 그러니까 타격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어떤 여행, 접객, 뭐 크루즈, 뭐 리테일, 이런 업종들은 회복도 늦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코로나 때는 굉장히 심하게 타격을 받고 사람들 다 잘라놨는데, 또 회복될 때는 이런 쪽은 또 늦게 회복되다 보니까, 그 이야기는 이런 쪽은 경기 침체에 안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인제 빅테크라든지 아니면 특히 부동산 중개, 뭐 부동산 업종 이런 쪽은 벌써 경기 침체에 들어갔었거든요, 사람들도 많이 잘랐다고요. 그러니까 이 속도의 차이가
고용 시장도 튼튼하게 보이고, 왜냐하면 그쪽은 뭐 임금을 적게 주는 대신에 어쨌든 고용하는 숫자는 훨씬 많으니까 계속 그 고용 데이터는 견조하게 나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최근에 와서 눈여겨보는 것은 은행 쪽인데, 드디어 은행 쪽이 이제 정리해고, 그 레이오프라 그러죠. 정리해고를 점점 강화하고 있거든요. 시티그룹 같은 경우가 뭐 3대, 4대 은행인데 7천 명을 해고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충격적이죠. 그리고 소리 소문 없이 뭐 우량은행이라고 하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웰스 파고나 이런 쪽에 상당히 중요한 분야, 그러니까 투자은행 분야 같은 경우도 소리 소문 없이 지금 해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게 막 시작이라는 거죠, 은행 분야에. 그 은행들이 드디어 인제 부실 여신 때문에 무너진 은행들이 인제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러니까 점점 이 위기가 인제 제가 느끼기에는 조금씩 조금씩 가시화되고 있는 거죠. 어. 그럼 교수님 그 위기가 오면은 지금 고금리니까 금리를 또 낮추면 해결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과거 같으면 네. 물가가 오르면 연준이 금리를 올리고, 그러면 경제가 인제 거의 전 산업이 동시에 침체에 들어가고, 그러면 경기가 침체에 들어갈 것 같은 조짐이 보이면 연준은 또 금리를 또 내리고, 또 금리를 내리면 또 주식 자산시장의 가격이 오르면서 또 경기가 회복이 되고, 이런 사이클이었는데 지금은 연준이 금리를 빨리 내릴 수가 없죠. 그게 인제 일종의 롤링 리세션의 하나의 역설이죠. 그러니까 고용 시장이 사실은 속을 들여다보면 질적으로 좋은 상태가 아닌데도 고용 지표가 좋게 나오다 보니까 자기들은 데이터 드리븐이다 그러면서 이게 어느 정도 금리 인상까지는 안 가지만 금리 인하까지 갈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또 고용 시장이 버티면 어느 정도 가계 지출, 소비도 버티니까 경기도 버티게 되고, 그러면 인제 서비스 분야, 특히 주택 가격 같은 경우도 버티니까 인제 연준은 근원 물가를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원 물가가 2.5% 아래로 내려가야지 아마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 근원 물가가 2.5% 안으로 당장 내려가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네. 그리고 연준은 그 과거에 자기들이 인플레이션한테 뒤통수를 맞았던 그런 기억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1970 년대 중반에 한번 그랬고, 그 1980 년대 초 폴 볼커 때도 그랬죠. 그래서 제롬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그 이야기를 한번 했을 거예요. "우리는 인플레이션이 갑자기 역습을 해 왔던 그런 과거가 역사가 있음을 잘 기억하고 있다." 근데 제롬 파월 입장에서는 사실 자기가 큰 실수를 한번 한 거기 때문에, 그 자기가 빨리 금리 인상을 뭐 안 해서 엄청난 음. 혼란, 그 인플레이션이 오고 금리가 올리고 뭐 전 세계가 혼란에 빠진 기억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용기 있게 금리 인하에 나서기가 힘든 상황이죠. 일종의 큰 딜레마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연준이 인제 다른 나라들이 지금 금리 인하에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그 유럽도 나선다는 이야기가 있고 그 ECB도 나선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연준이 서립게 금리 인하에 나선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당장 랠리를 할 것이고, 또 채권 가격도 내릴 것이고. 근데 미국 경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카지노 자본주의적인 성격이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오르면 또 가계가 어떤 부의 효과에 의해서 소비가 늘어나고, 그럼 가계 소비가 늘어나니까 기업들 이익도 늘어나고, 그 경제가 성장하고, 또 경제가 좋으니까 또 주가가 오르고 하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성장 메커니즘으로 달려왔는데, 만약에 그게 재현이 되면 당장 인플레이션의 2차 역습이 시작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네. 마이클 버리, 그 빅쇼트 저자인 마이클 버리가 상당히 오래전에 그 경고를 했었죠. 그러니까 금년 총가에 그 경고를 했었죠. 그러니까 자기는 아마 연준이 곧 금리를 내릴 것 같은데, 곧 금리를 내리면 또 2차 인플레이션이 시작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했었죠. 그러니까 이게 일방적으로 뭐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기보다는 연준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그래서 연준 하나가 사실은
종속 변수이기도 하면서 독립 변수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연준의 어떤 생각, 그 연준의 어떤 흐름, 이것을 굉장히 면밀하게 봐야 되는 거죠. 네. 그 위기가 만약에 터진다 했을 때 그 코로나나 뭐 서브프라임 때처럼 또 막대한 돈을 찍어 가지고요. 그 위기를 막고 이러면은 이제 그 순간은 넘어갈 수 있지만 계속해서 인플레나 이런 문제들은 계속해서 누적되고 버블이 쌓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2008년 이후에 당시에 이제 금융위기가 왔을 때 벤 버냉키 당시 연준 의장이 양적 완화를 했지 않습니까? 그 양적 완화는 사실은 그 일본 은행이 했던 것을 학습한 것이었거든요. 그 벤 버냉키 의장이 그 일본을 굉장히 깊이 연구를 해서 이게 이렇게 깊은 경기 침체를 벗어나려고 하면 양적 완화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인제 돈을 찍어내서 마구 풀었던 거죠. 근데 최근 나오는 연구 결과는 사실 양적 완화는 그렇게 크게 경제 성장에 기여한 바가 없다. 오히려 양적 완화를 하는 것은 자산 시장의 유동성만 부풀려서 자산 시장에 가격 거품만 생기게 한다. 아마 그 어떤 생각들이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운 좋게도 2008년도 당시에는 그렇게 많이 양적 완화를 하고 또 금리를 0%로 내렸는데도 물가가 오르지 않았죠. 음. 굉장히 이례적인 현상인데 저는 두 가지로 보는데, 네, 가장 중요했던 것은 중국이 어. 디플레이션을 수출을 했죠. 뭐 중국이 디플레이션은 아니었지만 중국이 굉장히 낮게 물건들을 수출하면서 미국 소비자들이 굉장히 싸게 어떤 물건들을 살 수 있었죠. 그러니까 물가가 안 올랐던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오바마의 공인데, 그러니까 셰일 가스 혁명이죠. 그러니까 미국은 사실 최대의 원유 수입국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인제 원유를 수입해야 되니까 사실 이스라엘이나 중동 정세에 굉장히 깊숙하게 관여를 해 왔죠. 또 원유 수입로를 보장하기 위해서 해군력도 증강시켰고. 근데 오바마가 셰일가스 개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면서 이제 셰일가스 생산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이제 세계 제1위 원유 생산국이 돼 버렸죠, 미국이. 오히려 원유 수출국이 되면서 유가가 미국 경제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축소됐죠. 이제 최근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최근에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인제 원유가가 배럴당 150불 위로 올라가면서 큰 어떤 인플레이션이 왔지만 바이든이 바로 전략 비축률을 엄청나게 풀면서 해결해 나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휘발유 가격을 낮추고 원유 가격을 낮추고 하면서 사실 인플레이션을 잡아 나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준이 금리를 많이 올린 부분도 있지만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바이든의 전략 비축류가 더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2008년 이후로는 됐는데 이번에는 사실 공급 측 요인하고 수요 측 요인이 결부가 되면서 인플레이션이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팬데믹 때 이제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되면서 인플레이션이 왔기 때문에 사실 그 두 개가 화학적 작용을 일으키면 얼마나 큰 악영향을 일으킬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줬죠. 그래서 이제는 나라가 빚을 내서 풀어서 경기를 부양해도 인플레이션이 안 올 것이야 라고 하는 이야기는 더 이상 할 수가 없게 됐죠. 네. 그러니까 이게 참 고민인 것 같아요. 이게 버블이 뭔가 쌓이고 있는 것 같은데 터지지 않는데 또 그동안 또 주식 시장이나 부동산 시장 가격이 올라 버리면 또 제가 이제 그 투자하시는 분들은 포모를 느끼니까 그렇죠. 예. 그 가운데서 이거를 그러면은 어느 정도 비중을 조절을 줄이려고 하면은 버블이 또 안 터지면은 또 손해를 보는 거고. 저도 젊었을 때는 굉장히 리스크 러빙이었거든요. 음. 작전주가 어디 없나 그런가 하고 그런 작전주 게시판에 가서 글도 쓰고 네. 그러면서 그때만 해도 뭐 한국에 있을 때만 해도 그 주식 전문가들이란 분들의 어떤 이야기들이 '어떻게 세력주를 찾아낼까?'
어떻게 세력주에서 살아남느냐 뭐 그런 게 많았죠. 사실 작전주는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비슷하게. 왜냐하면 세력들이 정보에서 앞서고 돈에서도 앞서기 때문에 개미들이 이길 수가 없죠.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연준이 거대한 판을 벌여 놔서 이게 거품이 쌓이고, 그래서 자산시장 전체적으로 굉장히 버블이 커졌을 때는 주식시장 전체가 사실 작전화됐다고도 볼 수 있죠. 네, 맞네요. 좋은 이야기로는 연준 푸시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저는 네. 그렇게 보거든요. 그때는 개인 투자자들은 위험 자산 시장에 가지 마라. 어. 그때는 그냥 현금 가지고 있어라. 그러니까 포모를 자꾸 느끼니까 그 포모를 안 느끼게 안 보면 되죠. 네. 아, 그렇군요. 그 그 외에 다른 그 대안들도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뭐 채권 시장에 투자를 해도 되고, 그러니까 개별 주식만 볼 필요가 없죠. 그 개별 주식보다는 사실 좀 더 패시브한 ETF 투자가 좀 더 안전하고, 또 해외의 어떤 분산 투자가 더 안전하고, 또 채권도 있고. 교수님 혹시 그 암호화폐 비트코인은 그 SVB 사태 때도 가격이 좀 오르고 지금도 막 인플레이션 이런 얘기 나오면서 화폐량이 늘어나니까 막 암호화폐도 막 가격이 오르잖아요. 예. 요런 비트코인 이런 쪽도 대체 자산이 될 수 있을까요? 이미 대체 자산이 됐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그래요. 이 기관 투자가들도 일정 부분 포트폴리오에 그 집어넣고 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대체 자산이 이미 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변수는 사실 정치적인 변수겠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암호화폐가 금지됐듯이, 만약 그 미국에서 뭐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음. 굉장히 큰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지만, 뭐 그렇지 않는 한은 일단 자산으로서의 기능은 하고 있다고 봐야죠. 어. 그러면 약간 이런 지금 달러를 막 찍어내고 주식시장의 버블 이런 게 있는 거에 어떻게 아직은 뭐 초창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약간 해지할 수 있는 자산의 역할을 앞으로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 근데 인제 워렌 버핏이나 찰리 먼거가 말했듯이 내재적 가치를 환산하기가 힘들죠. 이 내재적 가치라는 것은 미래 현금 흐름, 그러니까 뭔가 인컴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배당이라든지 이자라든지 이런 인컴이 나왔을 때 그를 통해서 내재 가치를 환산을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는 모멘텀에만 의지해서 오르고 내리는 상태이기 때문에 리스크는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인제 가장 어떤 그 위험한 자산의 카테고리에서 일부를 그 어떤 포트폴리오 분산 차원에서 투자하는, 그러니까 에셋 클래스이기는 한데 가장 리스크가 높은 에셋 클래스로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패드 시그널의 김성재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